안녕하세요. 바이라인 플러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바이라인 네트워크 이유지 기자입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요, 사이버 공격의 진화, 더 똑똑해진 웹 보안 솔루션입니다. 이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실 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코리아의 김태형 부장님, 그리고 노지선 과장님이십니다. 라디오 코리아 보안기술팀에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두 분 각각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 코리아 김태형 부장입니다. 네. 저희 AMS 팀에 속해 있고요. AMS요? 네, 어택 미티게이션 시스템, 솔루션이라고 하는 약자고요. 네. 이런 보안팀 쪽에 있는 디도스 솔루션이랑 그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보안 쪽을 맡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보안 컨설턴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과장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웹방화벽이랑 본 매니저라는 솔루션을 맡고 있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보안 엔지니어 맡고 계시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부장님,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공격 유형들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발표해 주실 거 내용들 좀 간략하게 소개도 같이 겸해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이버 공격 유형을 분류하자면 일단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번 웨비나에서는 라도에서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를 기준으로 대표적인 3가지 유형의 그 공격 유형들 이런 분류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가지가 있네요. 네네. 첫 번째는 디도스 공격과 인프라 네트워크 보호를 위한 이제 클라우드 디도스, 그다음에 디도스 방어 기능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네. 두 번째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자산에 대한 공격과 그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호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공격에 대한 보스 솔루션 및 웹방화벽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크게 3가지 공격 유형으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앞에 그 3가지 중에서 애플리케이션 공격 파트 부분은 뒤에 노지성 과장님께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디도스 방어 솔루션에 대해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했던 디도스 공격 사례와 신규 공격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격 사례는 최근 국내 유명 게임사에서 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2021년 5월에 발생했던 대규모 디도스 공격 사례입니다. 4월로 되어 있는데요. 4월인가요? 이게 4월에서부터 5차례 대규모 공격이 발생했다는 얘기고요. 네, 실제 요 장표에 발생했던 요 내용은 5월에 발생했던 내용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게임사 공격 사례를 보면 10분간 짧은 시간 동안 300기가 이상의 공격이 2번 버스트하게 공격을 받았으면서요. 네. 이 공격 유형은 UDP를 이용한 반사 증폭 공격 형태입니다. 네, 이 공격 유형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해 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과거의 디도스 공격들은 일단 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최근 디도스 공격 유형들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공격들을 바꾸면서 버스트한 형태로 공격하는 것들이 그런 유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또 고객사를 대상으로 4월부터 지속적으로 5차례 이상의 공격을 계속 했었는데요. 이 또한 최근 랜섬 디도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한번 받으면 더 이상 이제 공격을 하지 않는데요. 최근 랜섬 디도스는 이 공격 대상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리스트 중에서 돈을 받지 못한다거나 이런 대상들을 다시 계속 공격하는 이런 공격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요 아래 보이는 두 번째 공격 사례는 국내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랜섬 디도스 공격 사례인데요. 2020년 10월부터 비트코인, 몸값을 요구하는 이런 랜섬 디도스 형태의 공격들이었고, 다수의 국내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기간에 이제 디도스 공격을 받은 대상은 이제 금융사, 기업, 학교, 또 이커머스 등 다수의 기업들이 이런 공격 대상이 되었고요. 이 중에 저희가 보여드린 이런 내용들은 라디오 디도스 솔루션을 사용하는 금융사 4곳을 대상으로
6차례의 공격들이 발생한 이런 화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작게는 한 네네. 40기가에서 많게는 한 80기가 이상의 대규모 공격을 발생했습니다. 네. 보여주신 게임사나 금융사는 항상 매년 디도스 공격이 네네. 이슈화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때 사용됐던 공격 역시도 네. UDP를 이용한 반사 증폭 공격 형태였다는 겁니다. 네.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격 형태는 좀 이따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 번째, 네 번째 공격 사례는 최근 퍼블릭 클라우드 고객을 대상으로 발생했던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고요. 지금까지 최대 디도스 공격량을 계속 갱신하는 이런 아주 기록적인 디도스 공격들입니다. 그 윗단에 보이는 공격 사례는 2020년 2월에 AWS 고객 대상으로 발생했던 최대 2.3 테라bps의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발생했던 공격이고요. 네, 엄청나네요. 네네. 공격 유형 역시도 또 UDP를 이용한 CLDAP 반사 증폭 공격이었습니다. 네. 아래 공격 사례는 2021년 8월에 애저의 유럽 고객 대상으로 발생했던 디도스 공격인데요. 최대 공격량이 2.4 테라bps. 역대 두 번째 대규모 공격이었습니다. 네. 네, 보시면 알겠지만 공격이 약 10분간 3번의 버스트한 공격 형태로 발생했고요. 이때 사용된 공격 IP가 약 7만 개 정도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의 소스 IP들을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막는 방어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고요. 네. 그리고 자세한 공격 유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시 UDP를 이용한 반사 증폭 공격으로 실행되었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공격이 이제 대규모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4가지 대규모 디도스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일반 기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대규모의 공격이었다는 점과 네. 또 UDP를 이용한 반사 증폭 공격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가능했던 이유는 첫째는 디도스 공격 자체가 이제 상업화되고 서비스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UDP 반사 증폭과 같은 공격자의 IP를 숨길 수 있으면서 적은 리소스로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공격 형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격을 위해서 아주 자세한 디도스 공격 방법 같은 거는 알지 못해도 일정 금액을 주고서 서비스로 이런 공격들을 대행해 주는 업체들로 인해서 네. 이런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이런 네. 공격들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공격도 애저 서비스로 그렇게 네, 맞습니다. 예. 최근 UDP를 이용한 반사 증폭 공격은 전체 디도스 공격 중에 72.7% 이상이며 사용되는 프로토콜도 CLDAP, NTP, DNS, 맨캐시드와 같이 점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반사 증폭 공격에 대해서 이제 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일반적인 UDP 통신은 리퀘스트 요청에 대한 리스폰스, 응답을 받는 단순한 통신 방식을 사용합니다. TCP 통신과 다르게 TCP 통신은 양방의 섹션을 맺고 통신하는 방식을 쓰는데 오히려 단순하게 리퀘스트, 리스폰스 이렇게 단순하게 통신하기 때문에 일단 지연이 적고 아주 효율성이 높은 통신 방식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공격자들은 반사 네트워크를 찾아서 빅팀의 소스 IP로 변조해서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면 반사 네트워크를 통해 빅팀으로 응답 패킷들이 전달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반사 또는 이때 그 반사 공격을 할 수 있고요. 이때 리퀘스트에 비해서 리스폰스의 그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이걸 증폭된다라고 해서 반사 증폭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공격받는 B팀에서는 공격받는 트래픽이 소스 IP 자체가 보시면 반사 네트워크의 소스 IP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공격자의 IP를 확인할 수 없고 응답 패킷은 요청 패킷보다 더 많은 형태의 정보를 전달되기 때문에 기존 리퀘스트보다 최대 몇만 배까지 증폭돼서 전달하게 됩니다. 이걸 저희가 밑에 있는 것처럼 증폭률이라고 하고요. 이런 증폭률은 맨캐시드 프로토콜의 경우 최대 5만 1000배까지 증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IP도 숨길 수 있고
그다음에 적은 리소스로 이런 대규모 공격들이 가능한 UDP 방사 증폭 공격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UDP 반사 증폭 공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하게 공격에 대해서 사용되는 UDP 프로토콜은 그냥 드랍한다거나 또는 임계값을 이용해서 공격을 방어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어들을 UDP 형태의 반사 증폭을 방어할 때는 수동으로 한다기보다는 자동 방어 형태의 방어 방식이 훨씬 효과적인데요. 저희 라드웨어 이제 디도스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런 UDP를 이용한 반사 증폭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비헤이비어 도스, 즉 비도스라고 하는 기능으로 쉽게 방어가 가능합니다. 디도스 솔루션은 이제 평상시에는 트래픽들을 학습하고 있다가요, 레이트, 즉 임계값과 레이트 인베리언트, 분포율을 생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TCP 씬이라고 보면 씬에 대한 플래그별 PPS의 값과 이게 이제 레이트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플래그와 프로토콜별 이런 분포 형태의 트래픽들, 분포율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런 학습된 레이트와 레이트 인베리언트, 그러니까 임계값과 분포율 값을 실제 트래픽들과 비교를 해서 퍼지 로직이라는 거를 통해 DOA, 그러니까 공격의 정도죠. 공격 DOA 값이 8에서 10 이상일 경우 공격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판단이 되면 일단 학습을 멈추고 차단 패턴을 실시간으로 핵깃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차단 패턴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이제 공격 탐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저희 포지 로직은 AI에서 많이 사용되는 로직입니다. 일단 일정 기준, 즉 임계값을 가지고 탐지하는 게 아니고요. 자동으로 주관적인 값들을 규칙을 생성해서 공격을 탐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0명이 있는 큰 방 안에 키가 170cm 이상의 사람이 몇 명이냐라고 하면 170cm 이상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긴 말이죠. 이런 임계값이 있어서 키가 큰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와 퍼지 로직 같은 경우는 일정 기준이 없는, 예를 들자면 50명이 있는 큰 방 안, 같은 방 안에 키 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에는 사실 명확한 기준이 없죠.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없는 부분들을 퍼지 로직은 분석을 해서, 분포에 대한 분석을 해서 기준값을 생성하고 이를 이용해서 키 큰 사람이 몇 명이 돼라고 하는 형태로 판단해내는 이런 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공격이 탐지되면 실시간으로 패킷을 분석해서 차단 패턴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차단 패턴을 생성하는 방식은 라드웨어 고유의 특허 기술이면서요, 최대 18초 이내에 실시간으로 차단 패턴을 생성하게 됩니다. 일단 분석이 이루어지면 18초 이내요. 엄청 네. 빠르네요. 18초까지 가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대규모 디도스 공격 형태들은 1, 네. 2초 안에 네. 이런 공격 패턴들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네. 이 차단 패턴은 여기서 계속 시그니처라는 말들을 쓰고 있긴 하지만 별도의 저희가 용칭이 있습니다. 풋프린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런 시그니처를 만들고요. 네. 이런 풋프린트를 이용해서 공격별 차단 패킷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차단 패턴을 생성해서 차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그니처라고 하는 부분들은 L7 레이어에 있는 페이로드를 가지고 차단하는 형태의 시그니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저희 풋프린트는 L4 레이어 단에 또는 L7의 일부 페이로드 부분들을 가지고 만든 이런 파라미터를 가지고 만드는 차단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디도스 솔루션은 실시간으로 생산된 차단 패턴을 이용해서 공격 패킷을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단순하게 임계값 기반의 차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공격 패턴, 풋프린트를 이용해서 차단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일반 사용자보다 많은 트래픽들을 생성할 수 있는 CDN 또는 NAT IP로 통신하는 이런 정상 사용자들에 대한 차단을 하는 오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UDP 반사 증폭 공격 사례의 경우에도 평상시의 트래픽들에 대한 학습을 한 뒤 공격을 탐지해내고 실시간으로 패킷 분석을 통해서 공격 패턴을, 그러니까 풋프린트를 생성해서 자동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이런 UDP를 이용한 반사 증폭 공격에도 쉽게 공격을 탐지해내서 자동으로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사증폭, UDP를 이용한 반사증폭 그 공격 같은 경우들은 UDP를 이용한 어떤 프로토콜들이 계속 변화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이런 변화가 있음에도 얘가 자동으로 판단해서 공격을 탐지해내고 차단하기 때문에 이런 UDP 반사 증폭 공격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격을 탐지해내고 차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런 UDP 반사 증폭 공격을 비슷한 형태로 흉내내서 TCP를 이용한 이런 반사 증폭 공격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TCP 통신의 경우에는 3웨이 핸드쉐이크 후에 리퀘스트를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TCP 통신에서는 공격자의 소스 IP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UDP 반사 증폭 공격과 비슷하게 신공격 요청을 공격자가 빅팀 IP로 변조해서 반사 네트워크로 전달하게 되면 반사된 트래픽이 반사 네트워크 IP를 소스 IP로 그 다음에 빅팀 IP로 전달되는 이런 TCP 반사 증폭 공격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빅팀의 네트워크 대역으로 만약에 IP를 변조해서 반사 네트워크로 공격하게 되면 공격 자체가 네트워크 단으로 공격하게 되거든요. 이런 공격 형태들을 카펫 버밍, 그러니까 즉 융단 폭격이라고 하는 공격 형태가 됩니다. 이런 카펫 버밍 공격은 공격의 탐지라든지 차단 자체가 좀 일단은 힘든 이런 형태고요. 이 화면에서 보신 것 같은 카펫 버밍 형태의 그 공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 패킷을 이용한 신액 반사 증폭 공격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도스 공격의 대상이 하나 또는 몇 개의 대상으로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카펫 버밍의 경우 공격 대상이 네트워크 전체 또는 뭐 네트워크 큰 네트워크 대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점 때문에 아주 큰 결과가 차이가 나는데요. 기본적으로 공격을 탐지해내는 보안 장비의 경우 대상 IP를 초점을 맞춰서 탐지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전체를 대상으로 인계값 이하의 공격을 발생할 경우 공격 탐지가 늦어지거나 또는 아예 탐지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차단으로 넘어가서 보면 아웃 오브 패스 방식, 그러니까 공격이 발생했을 때 필요에 의해서 우회하는 방식을 아웃 오브 패스 방식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 공격을 우회해서 차단할 경우에 네트워크 전체를 우회해서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차단 장비의 성능 이슈 또는 전체 트래픽을 아예 우회할 수 없는, 그러니까 라우팅 문제 때문에 전체 트래픽 자체를 우회할 수 없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카펫범의 공격은 네트워크 대역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공격 방식이면서 이런 반사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이제 공격자의 IP를 숨길 수도 있고, 아예 대규모 형태의 공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TCP를 이용한 반사 증폭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격이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최근에 일어난 이제 실제 사례로는 2019년도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최대 ISP 중에 하나를 대상으로 이런 카펫범이 일어났었고요. 이런 공격들이 그때 알려져서 많은 이런 공격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없었던 건가요? 국내에서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그 공격들이 있긴 했었는데 네. 이거 자체를 공개할 수는 없고요. 이런 흔히 말하는 저희가 알고 있는 몇몇 ISP라든지 네. 아니면 통신회사들 중에서도 이런 카펫 버밍을 받아서 이슈가 됐었던 이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카펫 버밍 공격 방어는 일단 가능할까? 이게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일단 네트워크 전체를 공격한다는 것은 아마 세션을 관리하는 네트워크라든지 또는 보안 장비의 리소스를 소진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 그 트래픽 자체가 많아진다면 당연히 밴드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거지만 네. 인계값 이하로 전체 네트워크를 공격한다고 하면 오히려 탐지도 힘들고 차단 자체도 힘들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경우 이런 세션 공격에 의한 이런 리소스 소진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이런 세션 공격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는 일단은 첫째 하나의 대상 IP로 대한 신 인증이 아닌 정책 전체에 대한 신 인증이 가능해야 된다는 하나의 소스 대상으로만 오는 것들에 대해서 인증 패킷들을 날려서 인증하는 형태가 아니라
전체 네트워크에서 이런 인증들이 가능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일부 공격에 대해서 리셋 패킷을 생성해서 서버 쪽에서 이미 맺어진 세션 또는 서버 쪽에서 세션을 점유하고 있거나 또는 보안 장비 등에서 이런 점유하고 있는 세션을 초기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런 공격 전에 취약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포트로 포트 스캔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전 공격에 대한 부분들을 탐지해내고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더 좋겠죠. 네. 또 서브넷 기반의 탐지 방식이나 차단 기능이 있어야 이런 공격 자체의 완화 기능들을 아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네트워크 대여폭 공격하고 이 세션 공격하고 어떤 유형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최근에? 최근에 발생하는 것들은 밴드위스 공격들이 더 효과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대용량으로. 네네네. 네. 왜냐하면 기존의 많은 고객들이 이미 네. 디도스 장비들 같은 형태의 방어 장비들을 구입해 놓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공격들은 그런 것들이 다 막아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성능 한계가 있지 않나요? 아까 좀. 물론 네. 성능 한계가 있죠. 네. 성능 한계가 있다 보니 밴드위스, 그러니까 고객사에서 갖고 있는 밴드위스보다는 네. 조금 더 큰 성능을 갖고 대부분은 구축해 놓으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밴드위스를 공격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공격자들이 서비스를 생각한다. 다운시키는 그런 결과를 공격자 낳을 수가 있습니다. 입장에서는. 네네. 알겠습니다. 최근 이제 공격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네. 6개월 전에 이제 TCP를 이용한 새로운 반사 증폭 공격의 메커니즘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메틀랜드 대학교 논문에서 발표됐는데요. 메릴랜드 대학. 네, 메릴랜드요. 네. 그 21년 3월에 논문이 발표된 6개월 전에 발표되고 네. 최근 3월에 이 논문에 발표된 TCP 미들박스 반사 공격이 처음으로 실제 인터넷에서 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은 네트워크 내부의 서버를 보호하기 있는 이런 미들박스 장비들이 있는데요. 뭐 방화벽이라든지 그 IPS라든지 이런 네. 장비들이 있는데 이런 장비를 이용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안 장비 대상 공격이네요, 어차피. 그렇죠. 그래서 그 미들박스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공격자가 차단이 될 이런 페이로드를 일부러 삽입해서 TCP 신 패킷들을 날리게 됩니다. 그 날릴 때는 이미 그 소스 IP 자체를 공격을 해야 될 빅팀의 대상 IP로 변조해서 이런 C 패킷들을 던지게 되고요. 물론 이제 반사할 서버들이 있어야겠죠. 이 반사할 서버 앞에는 미들박스라고 하는 형태의 장비들이 있는데 이 미들박스가 그런 패킷들을 보고 차단하게 되는 거죠. 그냥 패킷만 차단하는 형태가 아니라 차단 후에 이런 차단 메시지를 빅팀 쪽으로 메시지를 던지게 되는, 전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요청 패킷의 그 패킷이 뭐 36바이트의 아주 작은 형태의 그 페이로드를 삽입해서 던졌다고 하면 이 받는 쪽에서는 여기에 65배 되는 형태의 이 패킷들이 증폭돼서 전달되는. 그러니까 앞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AWS 고객 대상으로 발생했던 2.3테라 BPS의 CLDAP 반사 증폭 공격의 증폭률이 이와 비슷하게 60배에서 70배 정도 되는 이런 형태의 증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무래도 공격이 가능한 미들박스 형태들을 대량으로 확보만 한다면 네. 이런 형태의 대규모 형태의 디도스 공격들이 가능하다니. 그러니까 만약에 빅팀에서 정상적인 TCP 세션을 통한 세션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을 주게 되는데, 리셋 패킷을 줘서 응답을 주게 되는데, 이런 응답 패킷들을 다시 이 미들박스에서 이건 정상적이지 않으니 차단을 시키고 다시 이 형태의 메시지를 다시 보내게 되면 TCP 미들박스 반사 공격 자체가 루프 형태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패킷 몇 개만 가지고도 계속 루프가 돌기 때문에 공격자는 아주 적은 리소스로 엄청나게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대규모 디도스 공격도 가능하게 됩니다. 네. 네, 부장님, 최근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디도스 공격이 좀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사이버 전쟁이 먼저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디도스 공격이 오갔는데 그때 발생했던 공격, 이건 어떤 유형이었나요? 네. 일단 다음 장을 보시면 최근 정부 차원에서 발생했던 이런 대규모 공격 사례가 있죠. 이 사이버전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네. 대부분 이제 디도스 공격이나 아니면 이런 해킹 부분을 먼저 해서 사실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혼란을 네. 일으키게 해서 그때 이 공격을 하는 침공을 하는 형태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러시아가 먼저 했고 또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받았죠. 러시아 정부 사이트나 맞습니다. 금융기관. 예. 우크라이나 쪽에 있는 그 사람들 또는 어나니머스라고 하는 형태의 해킹 그룹들이 맞습니다. 오히려 예, 우크라이나 편에 들어서 네. 이런 러시아 은행들을 공격을 했었죠. 네. 이런 경우들은 일반적으로는 많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이미 디도스 장비를 구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격들이 발생했을 때 정상적으로 맞지 못하고 네, 서비스 실제 장애가 서비스를 다 일어나죠. 장애해 놨었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형태의 공격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형태로 이 밴드위스 공격들을 하게 되면 실제 내부에 있는 디도스 장비들이 아무리 잘 막는다고 해도 이 부분의 서비스들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대규모 디도스들을 이 공격은 아무래도 이런 이 사이버전에서 공격 무기로 굉장히 큰 공격 무기로 뭐 이미 그 사회를 혼란시킨다거나 야기시키는 이런 무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77 디도스 공격, 뭐 38 디도스 공격 한때 엄청나게 이슈였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발생 시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회선 대역폭 이상의 트래픽을 발생시켜서 네. 회선을 점유하기 때문에 네. 네트워크 내부의 디도스 장비로는 이제 방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대용량 디도스 공격 발생 시에는 외부의 디도스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스크러빙 센터로 공격을 우회해서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크러빙 센터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게 네. 디도스 방어 서비스 센터라고 표현을 하는 네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예. 디도스 형태의 어떤 공격들을 방어해내는 이런 센터라고 하는 부분을 스크러빙 센터라고 대부분 보시면 되고요. 네. 전 세계에 저희 분포가 되어 있는 이 스크러빙 센터로 공격을 우회해서 공격지에 가까운 스크러빙 센터에서 우선 공격을 방어하고 네. 정상적인 트래픽들을 뭐 GRE 터널을 이용해서 전달하는 이런 클라우드 디도스 솔루션이 어떻게 보면 이런 대용량 그 디도스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관에서도 네, 네. 중소기업들이나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을 위해서 비슷한 센터, 그러니까 사이버 대피소, 뭐 디도스 네, 네, 대피소라는 맞습니다. 이름으로 키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네, 운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키사에서 운행하는 방식들은 대부분 이제 DNS를 이용한 이런 CNAME 방식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클라우드 디도스 형태의 우회 방식들은 아까 말씀드린 뭐 그 DNS 우회 방식, 네. DNS CNAME 방식과 그다음에 BGP를 이용해서 경로를 전파해서 우회하는 이런 두 가지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라데어는 어떤 방식으로? 두 가지가 다 가능하고요. 네. 이 중에서 이제 BGP를 이용한 우회 방식 경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BGP 이제 우회를 하는 경우들, 일반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디도스를 검토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뭐 네. DNS를 우회하느냐, 그다음에 BGP를 이용해서 우회하는 방식을 사용하느냐. 대부분 네트워크 대역을 우회하는 방식들은 BGP를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시고요. 네. 호스트 단위 형태 웹페이지를 운영하시는 방법은 DNS 방식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디도스, 이런 클라우드 디도스 솔루션을 검토해 보실 때는 또 하나 중요하신 문제가 있는데요. 국내에서 발생하는 디도스 공격을 우회할 수 있는지 부분들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발생하는 디도스 공격을 우회할 수 있는지 여부 차이는 정확하게 따지면 국내와 해외의 ISP 운영 차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외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ISP들은 이 로컬에 있는 그 IX 라우터, 인터넷 그 익스체인지 라우터라고 하는 게 IX 라우터입니다. 그래서 네. 라우팅들을 국제 라우팅 테이블을 주고받고 하는 형태, 이런 형태의 라우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라우터에서 국내와 국제 라우팅을 구별하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팅을 하다 보면 로컬에서 오는, 만약 예를 들자면 로컬 스크러빙 센터와 해외 쪽에 있는 스크러빙 센터 쪽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보내준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ISP에 있는 스위치까지 직접 도달할 수 있는 거죠. 네.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트래픽이 반대로도 나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로컬 스크러빙 센터와 해외 쪽에 있는 스크러빙 센터 쪽으로 우회가 가능한 거죠. 네.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들 있죠. 국내 같은 경우는 회선 비용의 문제로
국내와 국제 라우터, IX 라우터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쪽의 회선들을 많이 사용하면 많은 비용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국내 쪽 라우팅을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돌리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로컬에서 오는 라우팅 테이블은 하단까지 전달이 되지만 해외 쪽에서 오는 라우팅 테이블은 이 하단에 있는 스위치까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다는 얘기는 이런 내부에서 발생되는 그 디도스 공격들이 로컬 스크러빙 센터 쪽은 우회가 가능하지만 해외 쪽 스크러빙 센터 쪽에서 전달받은 라우팅 테이블은 전달이 안 되니 우회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이런 클라우드 디도스 서비스라는 여러 업체들이 있겠지만 네. 여러 업체들에서는 당연히 우회가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로컬 스크러빙 센터를 구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해 보셔야 이런 디도스, 이 클라우드 디도스 솔루션에서 국내와 국제 형태의 트래픽들을 같이 다 제어할 수 있는 예. 이런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라디오는 글로벌 기업이니까 해외 곳곳에 이런 스크러빙 센터를 두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반 전인가요? 그때 스크러빙 센터 국내에도 오픈하셨죠?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때 국내 최초로 저희가 로컬 스크러빙 센터를 준비했고요. 네. 그 이후에 국내 로컬 스크러빙 센터를 준비하는 뭐 업체들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로 저희가 로컬 스크러빙 센터를 구축해서 네. 서비스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운영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것들을 감안하셔서 클라우드 디도스 서비스를 검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도스 보안을 고민하고 있으면 그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되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디도스 보안은 이제 마치시고 퍼블릭 클라우드 보안 아, 네. 주제로 이제 발표로 넘어갈까요? 네. 디도스 보안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은 퍼블릭 클라우드 보안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클라우드 이슈입니다. 네, 클라우드 보안 네. 이슈죠. 네, 맞습니다. 아마도 뭐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서비스들이 이제 일상화되면서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이런 레거시 형태, 기존 형태 구성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을 아마 검토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익숙치 않은 어떤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의 운영 또는 보안 같은 것들 때문에 네.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데 주저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의 공격 사례와 네. 공격 방법들을 분석하고 퍼블릭 클라우드의 보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클라우드 도입하는 기업들이 보안 위협이 증가될까 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공격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캐피털 원. 네, 맨날 대표적인 맞습니다. 대표적인 클라우드 위협 사례죠. 보안 사고 사례. 예. 네, 대부분 이런 캐피털원을 하는 이유는 네. 굉장히 잘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미. 캐피털원을 많이 그다음에 네. 굉장히 큰 이런 보안 사고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주로 많이 개인정보가 사용됩니다. 엄청난 네, 수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죠. 네, 캐피탈원이라고 하는 미국 금융 지주 회사고요. 네. 자산 규모가 북미 10위 정도의 대형 금융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캐피탈원은 2019년 8월 홈페이지에 이제 신용카드 또 개인 정보들이 유출됐다고 공개를 했고요. 네. 이번 이런 보안 사고로 최대 1억 명 이상의 개인 정보 유출 그리고 3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1억 명. 와. 네. 그리고 특히 이 사례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요. 데이터가 도난이 되고 몇 주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부분들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심각성이 더 큽니다. 네, 실제 해킹은 7월에 발생한 거죠. 네. 네. 캐피탈원의 데이터 유출 흐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공격자는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지 못하자 앱을 통해서 악의적인 요청을 우회 전송하는 SSRF라고 하는 형태의 공격으로 권한을 획득한 후 S3 버킷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유출하였습니다. SSRF 이게 뭔가요? 서버 사이드 리퀘스트 포저리라고 하는 형태로요. 서버 사이드에서 네. 요청을 미조해서 보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뭐 해킹하는 이런 부분의 하나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런 공격을 이용해서 직접 안 되니 서버를 통해 우회해서 요청을 해서
권한들을 획득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정교한 같습니다. 공격 방식 중에 하나겠네요. 이제 전체 공격 킬체인을 살펴보면요. 네. 그 아래 중간에 보시면 파란색은 아직 이 저희 은행 쪽에서 이 공격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빨간색이 됐을 때야 그 은행에서 이 부분들을 알아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SSRF 공격도 이용했지만 네. 이때 분석한 것들을 보면 그 방화벽 설정이 좀 미흡해서 뚫렸다 이런 분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방화벽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 뭐 네. 맷방화벽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네네. 설정, 보안 장비의 설정도 있겠지만, 네. 권한을 설정할 때 네.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어서 또 그 권한에 이용해서 S3 버켓에 접속할 수 있었다라는 네.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취약점이 발생해서 그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권한을 획득하고 획득한 권한을 가지고 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권한을 네. 획득해서 네. 다 그 할 수 있는 다음에, 거죠. 그쵸. 공격자 원하는 권한만 것을. 일단 획득되면 네. 그 이후로는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들을 획득한 후 GitHub라고 하는 부분에 업로드하고 네. 이 업로드 했을 때까지도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캐피탈 익명의 제보로 인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공격이 일어났는지, 네. 공격 피해를 입었는지도 조차도 이제 아예 중간에 네.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네. 예. 이런 캐피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IT 보안 직원들이 있는 이런 대규모 조직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안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공격자는 자동화된 본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공격할 여러 대상을 스캔해서 취약점들을 확인했습니다. 벌써 많은 준비들을 했던 거죠. 취약점을 찾아낸 다음에 공격자는 SSRF 공격을 이용해서 은행의 외부 서버 중 하나를 표적으로 그 위조된 요청을 하여 클라우드 환경에 사용되는 권한들을 이렇게 획득하게 됐습니다. 네. 획득한 권한을 가지고 접속을 하여 AWS 메타데이터 서비스를 쿼리하고 그 다음 네트워크 외부에서 네트워크를 스캔해서 민감한 리소스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추출하는 이런 방식들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안 사고 발생한 원인은 크게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런 네. 와프라든지 안티봇, 기존의 보안 시스템들에 대한 어떤 설정들 이런 것들이 뭐 제대로 안 됐다거나 또는 이런 보안 장비에서 이런 위협 트래픽들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이고요. 그리고 시스템 자체에서 필요하지 않는 이런 권한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장기간 걸쳐서 이건 준비를 많이 해서 오랫동안 조금씩 이렇게 들어간 건데 이런 네. 비정상적인 행위가 아주 장기간 동안 걸쳤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탐지되기가 힘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장표에 보면 이 탐지가 안 된 이유로 네. 개별 이벤트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이 없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네요. 네네네. 장기간 걸친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가 있다 그러면 네. 이 각각의 행위들 간에 어떤 상관이 있는 건지 비교 네. 분석을 해서 요렇게 이런 방식으로 공격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런 상관 분석들이 필요한데 그런 분석들이 안 된 거죠. 그런 그러니까 솔루션들이 분명히 없었던 로그는 거예요. 이벤트들은 있겠지만 있겠지만 네. 네. 분석이 안 됐으니 이게 네, 공격인지 알 수조차 없었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보안 사고 피해 규모를 보면 네. 1억 개 이상의 개인 식별 번호 유출이 됐고요. 14만 개 이상의 사회보장 번호 유출, 그리고 8만 개 이상의 고객은행 계좌 노출, 이런 정보 유출이 있었고, 은행은 이제 직접적인 피해 규모 비용만 1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한 1,800억 정도 되고요. 네. 간접적인 비용을 포함한다면 3,600억 정도를 넘을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앞에 본 캐피탈원의 경우 회사 내부에 많은 이런 IT 보안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보안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 상관관계 분석. 네네, 맞습니다. 네, 얘기 나왔네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시스템 권한이라든지 또는 이런 규정에 맞게 설정이 되었다면 아무래도 초기 공격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됐겠죠. 하지만 이런 권한 설정이 좀 미흡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벤트가 하나씩 발생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상관 분석해서 쉽게 그 공격들을 알아냈다면 데이터를 유출하기 전에 아마 이 부분들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이제 각각의 이벤트를 연관지어서 상간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보안 사고를 막을 수 있었겠죠. 즉 퍼블릭 클라우드 공격에 대비해서 이런 보안 솔루션이 우선 구축이 되어 있었다면 아마 보안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AWS에서 네. 그 사고로 지금 사례인 거잖아요. 사고가 발생했던 퍼블릭 클라우드.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클라우드 상의 환경에서 예, 이게 그 아무리 사용하고 있는 고객 기업이라도 상관 분석을 할 수가 있나요? 그 이벤트를 가지고 실제로 직접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솔루션이 그런 상관 분석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레거시 네트워크에서 말하는 상관 분석과는 좀 틀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말하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주는 이런 리소스들에 대한 로그들이 있어요. 네. 이런 로그들을 어느 정도까지 주시느냐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하겠지만 네. 그 리소스를 보고 이 공격들을 판단해냅니다. 그래서 이 공격에 저희가 스토리 라인이라고 하는 라인을 만들어서 네. 이런 형태로 침투를 해서 이렇게 공격을 어느 정도 진행했다라고 하는 스토리 라인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왠지 클라우드 인프라단에서는 네.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처럼 예, 그 각 사용자 기업들이 좀 원하는 만큼 분석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가시성이 좀 부재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네, 맞습니다. 예, 우려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퍼블릭 클라우드 부분에서 가장 우려되시는 부분들이 아마 가시성 부분과 네. 이 보안 부분들을 쉽게 맞습니다. 접근할 수 있느냐 부분들인데요. 하지만 그게 가능하다. 그 얘기를 그렇습니다. 해주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자산의 보호 또는 관리를 위해서는 네. 이제 필요한 보안 솔루션 기능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네. 우선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규정을 준수했는지 설정 또는 구성을 잘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CSPM, 네. 즉 클라우드 상태 관리 기능이 일단은 필요할 거고요. 클라우드 자산 권한 설정이랑 취약점을 자동으로 분석해낼 수 있고 또 외부 공격에 대한 상관 분석들을 통해서 탐지 및 자동 방어가 가능해야 될 이런 기능들이 제공이 돼야 퍼블릭 클라우드의 자산 보호들을 네.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라디오는 이 네 가지 요소들, 지금 강조해 주신 부분들을 다 제공을 하는 건가요? 네네. 저희 라디오웨어는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이름이 네. 라디오웨어 클라우드 네이티브 프로텍터라는 이름이고요. 네. 아무래도 저희 라디오 줄여서 CMP라고 하는데요. CMP요. 예. CMP 이 솔루션의 특장점으로는 일단은 많은 솔루션들이 보안 솔루션들이 에이전트 기반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에이전트가 있다는 얘기는 많은 걸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서비스의 성능이라든지 뭐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 다 늦추게 하는 단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에이전트 없이 쉽게 설치를 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본적인 뭐 CSPM과 CIEM 기능들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네. 또 최대 강점이 아까 말씀드린 개별 이벤트를 상가 분석해서 의심스러운 형태의 공격들을 AI 기반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탐지해내고 거기에 대한 간소화된 스토리라인을 제공하고 네. 그다음에 네이티브 환경의 전체 보안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저희 클라우드 네이티브 프로텍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CMP를 사용하는 국내 기업들이 많이 있나요? 아직 국내 기업에 대한 레퍼런스는 없고요. 없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막 소개를 맞습니다. 네. 네.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CMP, 그러니까 클라우드, 네, 퍼블릭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이후 세션은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애플리케이션 공격 사례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애플리케이션 공격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페이스북에서 5억 3천 명이라는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보안 사고가 있었는데요. 유출된 원인은 이제 웹 스크래핑이었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에 들어가셨을 때 저의 그런 개인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느 회사를 나왔는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누군지, 이런 정보들을 프로필에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그런 정보들을 5억 3천 명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대상으로 해서 정보들을 이제 스크랩을 해가지고 이제 해킹 포럼에 올렸던 보안 사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페이스북을 계기로 웹 스크래핑 공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학창 시절에 그 뉴스 기사나 이런 신문 기사를 보시고 이제 하나의 원하는 기사를 이제 스크랩을 하셔서 이제 파일 처리를 해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이제 웹에 적용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시면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래밍된 그런 보츠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웹 스크래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시는 게, 공개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이게 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면 이 공개된 정보라는 게 물론 저희 개인정보 페이스북처럼 이런 개인정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커머스에 대한 이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같은 이런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10원이라도 조금 더 저렴하게 사기를 원할 거고, 그리고 이제 판매자들은 이런 고객 심리를 알기 때문에 타 사이트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좀 올리기를 이제 하려는 이런 판매 전략을 이제 내세우실 텐데요. 실제로 그럼 이제 판매자들이 그런 타 사이트보다 조금 저렴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하는 방식이 이제 크롤러를 돌려서 스크래핑을 돌려서 이제 가격 정보를 가져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 정보를 보고 타 사이트보다 조금 저렴하게 올린다면은 실제 스크래핑을 당한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 하락으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개된 자료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웹 스크래핑 공격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슈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한 87% 정도 담당자들이 이제 웹 스크래핑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좀 주요한 위협인 것 같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한 10군데에서 한 4군데 정도 같은 경우는 매주 스크래핑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된 결과가 확인이 됐고요. 이 웹 스크래핑 공격 외에도 실제 이제 제일 많이 또 발생되는 게 계정 탈취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계정 탈취 공격을 보시면 이제 흔히들 많이 어카운트 테이크 오버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브루트포스나 아니면 크리덴셜 스태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2021년에 이제 라스트패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랑 이렇게 패스워드를 이제 한 곳에서 관리해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있는 이제 마스터 비밀번호를 이제 무단으로 계속 로그인을 시도하는 그런 이력들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비밀번호만 알게 되면 실질적으로 웹사이트에 대한 이런 로그인 정보들을 다 한꺼번에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 뭐 이게 공격이 지금 못 뚫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계정 탈취 공격은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발생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쉽게 생각해 보면 인터넷 브라우저나 이런 걸 이용을 할 때 비밀번호를 좀 주기적으로 바꾸는 경우는 좀 적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계정 탈취 공격은 좀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국내에서도 계속 문제시 되고 있는 유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계정 탈취 공격은 이제 조금 약간의 형태만 좀 다르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크리덴셜 스토핑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 가져온 그런 계정 정보를 가지고 공격하는 사이트에 이제 입력하는 방식이고요. 크리덴셜 크래킹 같은 경우는 브루트포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무차별 대입 공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단일 계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자나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공격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계정 탈취 공격이라던가 아니면 데이터 스크래핑 공격을 이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동일한 유형의 악성봇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봇이 공격을 했다면 요즘에는 좀 사람처럼 지능화된 봇이 이제 공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봇을 한번 정교함에 따라서 좀 세대별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네네. 네. 특징들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1세대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래밍으로 그냥 만들어진 그냥 이제 단순한 봇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픽에 대한 유저 인터페이스가 없는 그냥 브라우저 봇이라서 이제 브라우저 기능은 다 하지만 그냥 이 GUI가 없는 형태의 봇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3, 4대부터는 좀 말이 달라지는데요. 이 3, 4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을 좀 모방하는 형태의 이제 봇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세대 같은 경우는 사람을 모방하긴 하지만 좀 완벽한 사람이라고 보여지긴 어렵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마우스를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직선 형태로 움직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 형태로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키를 입력한다던가 이런 인터페이스와 좀 상호작용을 하는 봇을 이제 3세대 봇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4세대 봇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무작위 패턴으로 나오는 봇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처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사람이랑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이제 봇을 이제 4세대 봇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3세대와 4세대 그런 봇 공격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가 보죠. 여기. 네, 네. 그래서 슬라이드에서 이제 좀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공격 형태를 보면은 1, 2세대보다는 좀 3, 4대 쪽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공격 현황을 보여주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그럼 기존 기술로는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없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실 텐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악성봇을 전체 트래픽 중에 한 22.4%만 악성봇을 좀 흘려보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차단 방식을 조금 이제 다르게 해서 이제 차단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많이 사용하셨던 게 이제 로그를 보고 이제 IP를 이제 차단하는 방식인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한 악성봇이 이제 22.4%의 악성봇이 흘렀지만 2.2%의 악성봇만 차단된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1, 2, 3, 4대의 봇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1세대의 그냥 단순한 봇만 차단하는 형태인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와프에서 핑거프린트로 저희는 봇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핑거프린트 자체 내에서도 뭐 OS 정보라던가 이 사람에 대한 뭐 유저 에이전트라던가 이런 걸 수집해서 이제 핑거프린트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형태는 한 2세대 봇까지만 차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율을 보시면은 한 반 정도도 안 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그냥 소스 IP 기준으로 레인 리밋을 거는 형태 자체도 한 4%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전혀 차단이 안 되는 거랑 사실상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이제 봇 솔루션을 이제 나왔을 때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3세대 전용 봇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한 반 정도는 이제 차단은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사람을 좀 모방하는 형태다 보니까 이게 좀 오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생될 수 있는 구분이 안 돼서 기존 보안 솔루션들은 막지를 못하고 그쵸. 전용 솔루션은 또 다 절반은 또 오탐지. 네, 맞아요.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봇들 같은 경우는 이제 3, 4대 봇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차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먼저 1단계에서는 핑거프린트라는 기술을 똑같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HTTP 헤더 안에 있는 뭐 IP를 어떤 걸 이용을 했고 그리고 어디를 접속을 하고 그리고 이전에 접속했던 사이트가 어디고 뭐 이런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여기에 만약에 자바스크립트까지 연동을 한다고 하시면 뭐 마우스 움직임은 어땠고 그 키 입력 속도는 어땠고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하는데 한 220여 가지에 대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일단 수집을 해서 핑거프린트를 일단 만들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저희 클라우드 봇 센터로 이제 트래픽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보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봇 분석을 하는데 1차적으로는 이 IP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소스 IP에 대한 이제 트래킹을 일단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듈들을 통해서 이제 튜닝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저희가 실행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던져줬을 때 이게 따라오는지 이런 체크들을 해본 다음에 저희 머신러닝으로 이제 분석이 이제 들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머신러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잠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악성 봇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고객 환경에 맞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차단을 하고 싶으시면 그냥 블락 처리를 하셔도 되고 이게 서비스에 만약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심이 생기시면은 피드백 메커니즘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캡차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캡차라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한번 검증도 하실 수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이 이제 저희가 페이크 사이트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잠깐 언급드린 그냥 이커머스 사이트 같은 곳 있잖아요. 그 사이트에 대해서 만약에 가격 정보를 긁어가는데 그쪽에다가 이제 잘못된 정보를 주게 되면은 더 효율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페이크된 그런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제 그쪽으로 리다이렉션 시키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 뭐 로그만 남기는 기능도 있고 이런 처리 옵션들을 다양하게 이용을 해서 이런 방어를 이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에 대해서 잠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저희는 그 라드웨어에서는 세미 슈퍼바이저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세미 슈퍼바이저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머신러닝을 이제 혼합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슈퍼바이저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진 공격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런 알려진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바로 차단이 가능한 이제 학습 방법이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 같은 경우는 알려지지 않는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미 이제 학습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정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서 조금 높은 미탄율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게 이제 언슈퍼바이저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언슈퍼바이저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점을 기반으로 이제 묶은 걸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 대한 이제 문제점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려진 공격들 자체를 잘못 분석하게 되면은 이게 오탐이 발생하면서 좀 정확도가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한 세미 슈퍼바이저 머신러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으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지금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 도스 공격과 그리고 이제 복 공격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고 이제 응답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웹 스크래핑이나 어카운트 테이크오버 계정 탈취 공격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차단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 와플을 이용한다거나 IP를 이용해서 이제 차단하는 방식을 이용을 하셨고요. 근데 사실상 이런 차단 방식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이제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모방하는 이런 보트를 차단을 하려면 세미 슈퍼바이저 머신러닝이라는 저희는 그런 기법을 이용해서 3, 4대에 대한 봇을 차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웹사이트라던가 모바일이라던가 이제 API라던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애플리케이션 공격 사례 이제 외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2021년 벤츠 아우디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330만 명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보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 같은 경우는 일단 웹 서버에 대한 이제 보안 설정들이 안 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제 웹 서버 설정을 환경을 확인해 보니까 컨테이너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컨테이너로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컨테이너를 이제 관리해주는 쿠버네티스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환경 쪽으로 이제 들어온 공격이라고 유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쿠버네티스에 대한 환경을 기존 와프로는 막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막을 수는 있긴 있는데 좀 한계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을 고려한 그런 설계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쿠버네티스와 환경을 통합을 하려면 전용 통합 플러그인을 좀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 외부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는 방식이라서 이제 물리적으로 구축해야 되는 그런 위치라던가 그리고 IP라던가 뭐 라우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사전에 체크를 해야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구성에 있어서 조금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환경상 일단 확장성이 가장 좋은 게 이제 장점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을 때 기존에는 파드를 한 3개 정도를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이 뭔가 이벤트를 뭔가 있었던 그런 날이 있다고 하면 파드를 좀 증설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트래픽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와프가 그 퍼포먼스를 이제 감안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감안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와프에 대한 이제 성능 제약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컨테이너 환경에 대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쿠버네티스 환경 안에 설치하는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쿠버네티스 노드 바깥에 와프가 설치됐다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 노드 안에 와프가 이제 설치가 되는 거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제 와프 인포서라는 게 이제 와프 차단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와프 모듈이 컨테이너 형태로 파드 안에 이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개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개의 파드들이 이제 설치가 될 텐데요. 그 파드 안에 이제 와프의 차단 모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와프들을 관리해주는 중앙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이제 와프에 대한 컨트롤러를 할 수 있게, 정책을 수정할 수 있게, 뭐 이런 중앙에 대한 이제 정보 장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게 됐을 때는 이제 외부에서 내부 쪽으로 들어오는 공격뿐만 아니고 파드와 파드 사이에 통신하는 이런 공격들도 방어를 할 수 있어서 이제 뭔가 기존에는 수직적인 보안이었다면 이제는 수평적인 이제 보안을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의 와프에 대한 장점은 쿠버네티스 환경을 애초부터 이제 생각하고 만든 와프이기 때문에 통합 플러그인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쿠버네티스 환경 내에 설치가 되는 거라서 물리적인 그런 환경으로부터 설치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고요. IP 또한 이제 파드를 설계를 할 때 파드 IP를 할당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부여하실 필요 없이 자유롭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드가 이제 여러 개 뭐 확장이 될 때마다 그 와프 모듈도 같이 이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 확장성에 있어도 되게 이제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가 되다 보니 그러니까 퍼포먼스에 뭐 퍼포먼스에 제약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공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컨테이너 환경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 그냥 VA 형태나 뭐 그냥 서버에다 올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컨테이너 환경에 사용하시는다는 비율이 한 57%로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 증가 추세와 다르게 이 컨테이너에 대한 이제 보안 비율은 반절 이상 정도가 보안을 이제 하지 않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처럼 이제 파드 앞에서 이제 와프를 구축하게 되면은 유연하게 웹 취약점으로부터 보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쿠버네티스 환경이 아니시더라도 저희 뭐 클라우드 와프라던가 온프레미스 장비에서도 이런 웹 취약점들을 방어할 수 있게 자동 정책이라는 이런 머신러닝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웹의 애플리케이션이 취약점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이제 그 변경 사항을 감지해서 웹 취약점을 분석해주는 이런 머신러닝이 동작을 하고 있어서 이런 애플리케이션으로 공격을 방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시다고 하시면 저희 이제 securitykrradeo.com으로 연락 주시면 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디도스 공격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위협, 그리고 악성 봇,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위협까지 예, 그런 최신 그런 위협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예, 그리고 이런 위협들을 또 막을 수 있는 그런 보안 솔루션까지, 그 라디오가 제안하는 보안 솔루션까지 좀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거나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공격을 네. 방어하려면 저희 솔루션으로 이제 계층적으로 보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웹에 대한 공격이나 아니면 자동화된 그런 프로그래밍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뭐 와프라던가 아니면 본 매니저로 이제 방어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를 퍼블릭 클라우드를 만약에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CMP라는 솔루션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뭔가 이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디도스 공격이 만약 들어온다고 하면 디펜스 프로라던가 아니면은 클라우드 디도스로 해서 이제 사이버 공격을 이제 대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을 라디오가 제공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더 문의사항 있으시면 라디오 코리아로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